그녀의 눈은 이미 오래전에 빛을 잃었고 그저 빈겁대기만이 숨을 쉬고 있었다. 내가 36살이 되던 해 사람들은 나를 불행한 재벌가, 아가씨라고 불렀다. 아니, 어쩌면 그건 과장된 표현일 수도 있다. 나는 불행하지 않았다. 그저 공허했을 뿐이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계획된 삶. 마치 잘 짜여진 시나리오 속의 주인공처럼 말이다. 아침에 눈을 뜨면 내 옷장에는 그날의 일정에 맞는 옷들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다. 내 식탁 위에는 영양사가 계산한 정확한 칼로리의 아침 식사가 차려졌고 내 하루는 분 단위로 쪼개져 있었다. 재단 이사회, 자선 행사, 그리고 가식적인 미소와 빈말이 오가는 파티들. 나는 인형이었다. 비싸고 아름답지만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어릴 적부터 그랬다. 나는 언제나 무엇을 해야 할지만 배웠지. 무엇을 느끼는지는 생각할 필요가 없었다. 부모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지만 정작 중요한 것을 빼놓으셨다. 자유, 그리고 진정한 감정. 내게 주어진 남자들은 모두 비슷했다. 명문대 졸업, 유학파, 그리고 부유한 집안. 그들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배경을 사랑했다. 그들은 내게 멋진 선물을 안겨주었고 로맨틱한 데이트를 제안했지만 그들의 눈은 늘 계산기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의 질문은 늘 어떤 와인을 좋아하세요? 나 프랑스 남부의 휴양지는 어떠세요? 였지?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같은 건 아니었다. 나는 그들의 완벽한 상대역이었다. 하지만 내 마음은 늘 창백하고 차가웠다. 그날 밤도 여느 때와 다르지 않았다. 나는 파티에서 가식적인 웃음을 지으며 내게 구애하는 3번째 재벌, 2세의 시시한 농담에 맞춰주고 있었다. 샴페인 잔을 든 그의 손은 너무나 매끈했고 그의 웃음은 너무나 가식적이었다. 나는 그 모든 것이 지겨워 견딜 수가 없었다. 화장실에 간다는 핑계를 대고 밖으로 나와 정원에 숨어버렸다. 어둠 속에서 차가운 공기를 마시니 조금은 살 것 같았다. 그때 나는 그를 만났다. 그는 정원 가장자리에 있는 작은 벤치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그는 파티에 온 사람들처럼 멋진 슈트를 입고 있지 않았다. 낡고 해진 검은색 티셔츠에 청바지 차림. 그는 파티에 온 손님이 아닌 것 같았다. 아마도 이 파티를 위해 고용된 스태프 중 하나일 것이다. 나는 그에게 다가가 여기서 담배 피우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었다. 그는 나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의 눈은 검고 깊었다. 마치 우주처럼. 그리고 나는 그 눈빛에서 나처럼 외로운 영혼을 보았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담배를 껐다. 그는 파티의 규칙을 어기는 남자였고 나는 파티의 규칙에 갇혀버린 여자였다. 우리는 서로의 존재에 이끌렸다. 그는 그저 무표정하게 나를 바라보았고 나는 그 침묵 속에서 알 수 없는 위안을 느꼈다. 그는 부유하지 않았고 배경도 없었으며 나에게 보여줄 완벽한 삶의 계획도 없었다. 하지만 그는 나를 그 자체로 봐주었다. 그는 내가 어떤 옷을 입었는지, 어떤 차를 타고 왔는지 궁금해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내가 멍하니 밤하늘을 올려다보는 것을 보았고 내 눈 속의 공허함을 읽었다. 나는 그를 만난 이후로 달라지기 시작했다. 나는 그를 다시 만나기 위해 매일 밤 그 카페를 찾아갔다. 처음에는 그의 눈빛에 이끌렸지만 곧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매료되었다.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했다. 그는 내가 보지 못했던 세상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해 주었다. 낡은 책방의 먼지 냄새, 새벽녘에 피어나는 들꽃, 그리고 텅 빈 지하철역의 고요함. 그의 세상은 내가 알던 것과 너무나 달랐다. 나는 그와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했다. 그의 어깨에 기대어 앉아 낡은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실 때 나는 비로소 나라는 사람을 느끼기 시작했다. 나는 그와 함께라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나의 선택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었다. 재벌가 아가씨가 미쳤어. 가난한 남자와 결혼한대. 그 남자가 대체 무슨 수작을 부린 거야. 그들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고 나의 심장을 찔렀다. 나는 그들에게서 도망쳤다. 내가 선택한 삶을 살기 위해,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기 위해
그리고 나는 그날 밤 그에게 가장 중요한 비밀을 털어놓았다.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고. 그와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다고. 그는 아무 말 없이 나를 안아주었다. 그리고 나는 그때 알지 못했다. 내가 그의 품에서 찾은 안식처가 사실은 또 다른 거대한 비밀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내가 그를 처음 만난 건 햇살이 따사로운 5월의 오후였다. 파티장 정원에서 그에게 말을 건넨 건 충동적인 일이었지만 그 후 매일 그가 일하는 카페를 찾아간 건 나의 의지였다. 나에게는 갤러리를 방문하거나 자선 바자회의 얼굴을 비추는 것보다 허름한 골목길에 숨어 있는 그 작은 카페에 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과가 되었다. 그곳은 내가 알던 세상과 완전히 다른 곳이었다. 화려한 샹들리에 대신 낡은 백열등이 은은한 빛을 냈고 값비싼 미술품 대신 손때 묻은 책들이 가득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 그가 있었다. 그의 이름은 김민준. 그는 언제나 똑같은 검은색 티셔츠를 입고 있었고 손목에는 낡은 가죽 팔찌를 차고 있었다. 그의 손은 커피 원두를 만져 거칠었고 팔에는 희미한 상처 자국들이 보였다. 사람들은 그를 그저 평범한 카페 주인으로 여겼지만 나는 달랐다. 나는 그의 눈빛에서 특별한 무언가를 보았다. 그의 눈은 늘 슬픔을 머금고 있었지만 동시에 세상의 모든 것을 통달한 듯한 깊이를 지니고 있었다. 처음에는 그저 먼 발치에서 그를 지켜보기만 했다. 나는 늘 구석진 자리에 앉아 그가 만들어주는 쌉쌀한 아메리카노를 마셨다. 그는 내가 재벌가 딸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 같았다. 그는 나를 다른 손님들과 똑같이 대했다.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그저 담담하게. 그 무심함이 오히려 나를 편안하게 했다. 나는 그에게 내 신분이나 배경을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 나는 그저 나일 수 있었다. 어느 날 나는 용기를 내어 그에게 말을 걸었다. 사장님은 행복하세요. 그의 눈이 잠시 흔들렸다.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피식 웃으며 말했다. 행복이 뭐 대단한 거라고.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요. 그의 대답은 내가 듣던 모든 가식적인 대답들과 달랐다. 그는 삶의 무게를 아는 사람이었다. 그는 화려한 파티의 겉모습이 아닌 삶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조금씩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는 내게 값비싼 와인이나 해외여행지 대신 낡은 책과 오래된 음악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그는 겉모습은 평범했지만 내면은 거대한 도서관과 같았다. 그와 함께하는 시간은 내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다. 나는 그와 함께 낡은 책방에서 먼지 묻은 책들을 뒤적거렸고 그가 틀어주는 오래된 LP판을 들으며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는 처음으로 내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배웠다. 어떤 음악이 내 마음을 울리는지, 어떤 책의 구절이 내게 위안을 주는지, 그리고 내 삶이 얼마나 공허했는지 나는 그에게 숨김없이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민주는 내 이야기를 말없이 들어주었다. 그는 나를 동정하지도 않았고 조언하려 들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존재했다. 그의 존재만으로도 나의 공허함은 조금씩 채워지는 것 같았다. 그의 품에서 나는 처음으로 나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꼈다. 내 심장이 뛰고 숨 쉬는 모든 순간이 의미가 있었다. 하지만 우리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내 주변의 반발은 더욱 거세졌다. 어머니는 내게 결혼을 종용하며 상대 남자의 배경을 늘어놓았다. 그 아이가 가진 건 돈밖에 없지만 그 돈으로 너의 삶을 풍요롭게 해줄 수 있어. 아버지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 사랑이라는 감정은 일시적인 거야. 결혼은 현실이고 우리는 너의 미래를 생각해야 한다. 그들의 말은 틀린 게 아니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인형으로 살고 싶지 않았다. 나는 민준의 눈빛에서 본 진실,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삶의 소박한 행복을 택하고 싶었다. 내가 그를 사랑하게 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는 나의 삶에 들어와 내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아 주었다. 그는 나를 사랑했고 나는 그 사랑이 진실하다고 믿었다. 어느 날 밤 민주는 내게 말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너에게 줄 수 있는 건 이 낡은 카페와 나뿐이야. 그래도 괜찮아.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말했다. 당신이 나에게 줄 수 있는 것들은 내가 이미 다 가진 것들보다 훨씬 더 소중해요. 그날 밤 나는 그의 손에 이끌려 그의 작은 아파트로 갔다. 그곳은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따뜻하고 안락했다. 그는 나를 위해 서툰 솜씨로 요리를 했고 우리는 함께 웃고 이야기를 나누며 밤을 지새웠다. 그 순간 나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행복했다. 하지만 나는 알지 못했다. 내가 그토록 동경했던 그의 소박한 삶이 사실은 거대한 그림자의 일부였다는 것을 나는 곧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사랑한 그 남자의 눈빛 속 깊은 슬픔이 단순한 가난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것은 바로 그가 세상의 모든 것을 통달한 대가로 얻게 된 거대한 책임감과 외로움의 그림자였다는 것을, 나에게 사랑은 늘 계산과 연관된 것이었다. 잃는 것과 얻는 것.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모든 남자들은 그 사랑을 통해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명확했다. 하지만 민주는 달랐다. 그는 내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 그저 나 자신으로 존재하도록 허락했을 뿐이다. 그래서 나는 그와의 결혼을 선택했다. 그 선택은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오직 나만을 위한 결정이었다. 가족의 반발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격렬했다. 아버지는 내가 가업을 망치고 있다고 분노했고, 어머니는 너의 선택이 가문에 먹칠을 한다며 눈물을 흘렸다. 그 남자가 너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재산을 노리는 것일 뿐이라는 비난은 수도 없이 들었다. 나는 그들의 말이 두렵지 않았다. 그들이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통제할 수 없는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가장 아팠던 것은 친구들의 조롱이었다. 그들은 모두 재벌가의 딸이 가난한 카페 주인과 결혼한다는 소문에 흥분했다. 한 친구는 내게 전화해 정말이야. 너 지금 진심으로 정신 나간 거 아니지? 라고 물었다. 다른 친구는 파티에서 나를 만났을 때 다른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말했다. 아니, 우리 아가씨가 이제는 커피 찌꺼기 냄새 맡으며 살 건가 봐. 정말 낭만적이네. 그들의 웃음소리는 내 귀에 칼날처럼 박혔다. 나는 그들의 위선과 잔인함에 치를 떨었다. 그들에게는 나의 행복이나 사랑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오직 내가 그들이 속한 세계의 규칙을 따르는 것만이 중요했다. 나는 그들에게서 멀어졌다. 내게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기 때문이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의 세상에 속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민준과 함께 우리만의 세상을 만들고 싶었다. 그 세상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진실했고 따뜻했다. 우리는 작은 전세 아파트를 얻어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내가 살았던 집의 방, 한 칸보다도 작은 공간이었지만 그곳은 내게 세상에서 가장 넓고 안전한 곳이었다. 우리는 함께 장을 보고 서툰 솜씨로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나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직접 쌀을 씻고 채소를 다듬었다. 민주는 내가 서툴 때마다 웃으며 도와주었다. 그는 내가 익숙하지 않은 일에 부딪힐 때마다 괜찮아, 괜찮아라고 말하며 내 손을 잡아주었다. 그 따뜻한 손길은 내가 수십 년간 갈망했던 안정감을 주었다. 우리의 결혼식은 소박했다. 가족도 친구도 없이 단 두 사람의 서약이었다. 나는 값비싼 웨딩드레스 대신 민준이 사준 소박한 흰색 원피스를 입었다. 우리는 가까운 공원에서 서로에게 반지를 끼워주었다. 민준이 직접 만든 은색으로 된 얇고 투박한 반지였다. 나는 그 반지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석보다 더 빛나 보인다고 생각했다. 우리의 결혼은 그들의 조롱처럼 미친 짓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삶을 되찾는 의식이었다. 나는 드디어 인형의 껍데기를 벗고 한 사람의 아내이자 한 사람의 동반자가 되었다. 하지만 나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면서 나는 조금씩 민준의 숨겨진 면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그는 여전히 낮에는 카페를 운영했지만 밤이 되면 그의 눈빛은 묘하게 변했다. 그는 알 수 없는 전화들을 받곤 했다. 네, 형님,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나는 그가 단지 카페 주인이라고 생각했지만 그의 말투는 무언가를 지시하는 사람의 것이었다.
어느 날은 그의 손에 붕대가 감겨 있었다. 내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을 때 그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고양이에게 긁혔어. 나는 그의 말을 믿으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고양이의 발톱 자국이라고 하기에는 상처가 너무 깊고 넓었다. 나는 그에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나는 내가 그를 온전히 믿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내가 그렇게까지 그를 믿었던 것은 그가 나에게 가져다 준 행복이 너무나 소중했기 때문이다. 나는 그 행복이 깨지는 것을 두려워했다. 나의 순수한 사랑과 믿음은 그가 감추려 했던 거대한 그림자의 시작이었다. 나는 그저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사랑했을 뿐이었다. 그의 가난한 삶, 그의 따뜻한 마음, 그의 깊은 눈빛. 하지만 내가 알지 못했던 것은 그 깊은 눈빛이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그가 짊어지고 있는 거대한 무게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곧 알게 될 것이다. 나의 사랑이 그에게 구원이 되는 동시에 거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을 나는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일이라는 것을 해보았다. 민준의 작은 카페에서 나는 카운터를 보고 손님들에게 커피를 가져다 주며 테이블을 닦았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곧 익숙해졌다. 나는 손님들과 눈을 마주치고 웃으며 인사를 나누는 이 소박한 일상이 좋았다. 사람들은 나를 어느 집 귀한 아가씨가 아니라 그저 친절한 카페 주인 아내로 대했다. 나는 그 사실이 너무나 행복했다. 하지만 우리의 평화로운 일상 속에는 언제나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민주는 낮에는 평범한 카페의 주인이었지만 밤이 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는 주로 새벽에 전화를 받았는데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절대적인 권위가 담겨 있었다. 내가 잠든 줄 알고 받는 전화들에서 나는 그가 형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과 어떤 일을 상의하는 것을 희미하게 들을 수 있었다. 그들이 말하는 내용은 나에게는 너무나 모호하고 알 수 없었다. 그림자, 교리, 위험 같은 단어들이 내 귀를 스쳐 지나갔다. 나는 애써 모른 척했다. 나는 그의 삶의 그림자가 아닌 그의 빛을 보고 싶었다. 어느 날 저녁 카페 문을 닫고 함께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다. 골목길 어귀에서 건장한 남자 3명이 민준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깡마른 얼굴에 무섭게 생긴 눈빛을 하고 있었다. 나는 순간 겁을 먹고 민준의 팔을 잡았다. 민준은 나의 손을 꽉 쥐며 괜찮아라고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는 나를 안심시켰지만 그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것은 내가 알던 다정하고 따뜻한 눈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냉정하고 날카로우며 단호한 눈빛이었다. 그 남자들은 민준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들의 존경심은 단순한 공경이 아니라 그를 두려워하는 듯한 태도였다. 그들은 민준에게 무언가 보고를 하고 있었다. 그쪽에서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형님께서 나서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민준은 그들의 말을 조용히 듣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명령했다. 내가 처리할게. 너희는 돌아가. 그들은 민준의 말 한마디에 미련 없이 사라졌다. 나는 그들의 모습에서 내가 알던 조직폭력배들과는 다른 종류의 질서를 느꼈다. 그들은 무식하게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민준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듯 보였다. 집에 돌아와. 나는 민준에게 물었다. 그 사람들 누구예요? 그는 내 눈을 피하지 않고 솔직하게 말했다. 예전에 내가 일하던 곳의 사람들입니다. 나는 더 깊이 물어보지 않았다. 나는 이미 짐작하고 있었다. 예전에 일하던 곳이라는 표현이 단순한 직장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가 말하는 일은 내가 알던 세상의 일이 아니었다. 나는 그날 밤 잠을 설쳤다. 내가 사랑하는 남자는 대체 어떤 사람일까? 가난한 카페 주인, 아니면 그들이 형님이라고 부르는 거대한 조직의 수장. 나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나는 그가 내게 보여주었던 소박하고 따뜻한 면이 가짜였을까 두려웠다. 그가 내게 다가온 것도 어떤 목적이 있었을까 의심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눈에서 보았던 슬픔과 외로움이 가짜는 아닐 것이라고 믿고 싶었다.
그는 분명히 이 삶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다. 그리고 내가 그에게 그 기회를 주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의 믿음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내가 그토록 벗어나고 싶었던 가식과 거짓의 세상이 어쩌면 민준의 삶에도 깊숙이 스며들어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나는 몸서리쳤다. 나는 그를 온전히 알지 못했다. 내가 알던 민준은 그의 한 조각이었을 뿐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 거대한 조각들을 맞춰나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함께 꿈꾸었던 평화로운 삶이 얼마나 위태로운 모래성 위에 지어져 있었는지 깨닫게 될 것이다. 그날 이후 나는 민준의 정체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아니, 정확히는 그의 삶의 깊이를 이해하려 했다. 나는 더 이상 그가 단순한 카페 주인이 아님을 알았다. 그가 조직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은 확신으로 변하고 있었다. 나는 두려웠지만 동시에 그가 숨기려 했던 진실에 대해 걷잡을 수 없는 호기심을 느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우연히 그 진실의 파편을 직접 목격하게 되었다. 민주는 평소처럼 아침 일찍 가게에 나갔고 나는 집에서 늦잠을 자고 있었다. 그때 현관문에서 초인종 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자 깡마르고 나이든 남자가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피곤에 절어 있었고 한쪽 팔에는 깁스를 하고 있었다. 그는 나를 힐끗 보더니 김민준 씨 계십니까? 라고 물었다. 나는 민준이 없다고 말하며 그를 돌려보내려 했다. 그때였다. 그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흔들리는 것을 보았다. 절망, 두려움, 그리고 간절함. 나는 그가 단지 민준의 손님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무슨 일이세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나의 질문에 그는 망설이다가 결국 입을 열었다. 그의 말은 충격적이었다. 그는 민준에게 거액의 빚을 졌고 그 빚 때문에 가족 전체가 위험에 처해 있었다. 그는 빚을 갚으려 했지만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감당할 수 없게 되었다고 했다. 그는 민준이 자신에게 돈을 갚으라고 협박했다고 말했다. 나는 그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내가 알던 민준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내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그가 정말 그런 사람이란 말인가? 나는 그 남자를 안으로 들여보냈다. 그는 조심스럽게 방에 앉더니 자신이 겪었던 고통에 대해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는 한때 작은 공장을 운영하며 성실하게 살았다고 했다. 하지만 사업이 기울면서 사채를 끌었었고 그 사채가 민준의 조직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고 했다. 그는 민준이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길 바란다고 자신의 딸만은 살려달라고 울면서 애원했다. 나는 그의 절규를 들으며 온몸이 떨렸다. 내가 사랑한 남자는 한 가족의 행복을 파괴하는 악마였단 말인가? 나는 남자를 진정시키려 애썼지만 내 마음은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때였다. 현관문이 열리고 민준이 들어왔다. 그는 우리를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다. 그가 빚쟁이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들키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남자는 민준을 보더니 벌벌 떨기 시작했다. 민준은 나를 쳐다보더니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남자에게 말했다. 나가. 남자는 그 한마디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고개를 숙이고 급히 현관문을 나섰다. 나는 민준에게 따지듯 물었다. 당신이 정말 이 사람에게 돈을 받아내려고 협박한 거예요. 이 사람은 당신 때문에 가족을 잃게 될지도 몰라요. 민준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내가 당신에게 말했지. 내가 예전에 하던 일이라고. 그 일은 내 마음대로 그만둘 수 있는 게 아니었어. 나는 그의 눈에서 다시 한번 그 깊은 슬픔을 보았다. 그는 진정으로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듯했다. 그는 나를 만난 후 자신의 과거를 정리하려 애썼다고 했다. 하지만 한번 발을 들인 세상은 쉽게 놓아주지 않았다. 나는 그 사람에게 돈을 받으려 한 게 아니야. 그 사람이 가진 빚을 청산해 주려고 했어. 그 사람의 빚은 내가 알던 조직의 일이 아니었어. 다른 조직과의 일이었고 그들은 나보다 훨씬 더 잔인해. 민주는 나에게 그가 짊어지고 있던 모든 것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는 대부업자가 아니었다. 그는 그림자 세계의 질서를 유지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그 세계에서 힘없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부패한 자들을 처단하는 역할을 했다. 그는 폭력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의 힘은 돈이나 무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의 통찰력과 카리스마에서 나오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하는 동시에 존경했다. 그는 악마가 아니었다. 그는 정의를 실현하는 사람이었다. 나는 민준의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렸다. 내가 알던 그 남자는 가짜가 아니었다. 내가 사랑했던 그의 따뜻한 마음은 진짜였다. 그가 가진 힘은 나를 사랑하고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세상이 그를 조롱하든 그가 가진 비밀이 얼마나 거대하든 중요한 것은 그가 누구인지를 믿는 나의 마음이었다. 나는 그를 믿었다. 내가 선택한 삶이 옳았음을 확신했다. 그리고 나는 그의 손을 잡고 말했다. 괜찮아요. 이제 제가 당신의 짐을 함께 나눌게요. 저는 이 시, 공공용 단어 스토리를 작성 중이고 5개의 챕터를 완료했으며 사용자가 6번째 챕터를 계속 작성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나는 내가 개략적으로 설명한 개요를 바탕으로 다음 장을 계속해서 작성할 것입니다. 이 장의 내용은 민준의 두 세계를 마주하면서 인물, 나의 내면적 갈등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미리 정해진 스타일과 구조에 따라 계속해서 한국어로 글을 쓰겠습니다. 이는 도구를 사용할 필요가 없으며 이미 시작된 쓰기 과정의 연속일 뿐입니다. 내가 왜 그 사람을 고독하고 있는지를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내가 알던 평범한 카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불편한 점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진실은 무서웠지만 동시에 그가 힘이 나를 보호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느낄 때 나는 유일하게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 시, 공용 단어 스토리를 작성 중이고 5개의 챕터를 완료했으며 사용자가 6번째 챕터를 계속 작성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나는 내가 개략적으로 설명한 개요를 바탕으로 다음 장을 계속해서 작성할 것입니다. 이 장의 내용은 민준의 두 세계를 마주하면서 인물, 나의 내면적 갈등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미리 정해진 스타일과 구조에 따라 계속해서 한국어로 글을 쓰겠습니다. 이는 도구를 사용할 필요가 없으며 이미 시작된 쓰기 과정의 연속일 뿐입니다. 내가 왜 그 사람을 고독하고 있는지를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내가 알던 평범한 카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불편한 점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진실은 무서웠지만 동시에 그가 힘이 나를 보호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느낄 때 나는 유일하게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민주는 내가 알던 사람보다 훨씬 더 복잡한 사람이었다. 낮에는 손님들에게 따뜻한 커피를 건네는 다정한 남자였지만 밤에는 냉철한 판단으로 거대한 조직을 움직이는 그림자였다. 나는 이 두 가지 민준 사이에서 길을 잃을 뻔했다. 내가 사랑한 사람은 어느 쪽일까? 아니, 나는 그 두 가지 모두를 사랑해야 했다. 그가 가진 빛과 그림자 모두를 나는 그에게 더 깊이 다가가기 시작했다. 나는 더 이상 그의 전화에 대해 모른 척하지 않았다. 그가 심각한 표정으로 전화를 받고 있을 때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그는 처음에는 놀랐지만 이내 나를 쳐다보며 괜찮아라고 속삭였다. 그의 눈빛에서 나는 그가 얼마나 외롭고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었는지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려 했지만 이제는 나라는 존재가 그의 곁에 있었다. 하지만 나의 주변 사람들은 여전히 나를 조롱했다. 특히 내 옛 친구들은 내가 가난한 카페 주인과 결혼했다는 사실에 흥미를 잃지 않았다. 그들은 SNS를 통해 나의 소박한 삶을 비웃었고 재벌가 아가씨가 결국 저렇게 되는군이라며 조롱했다. 나는 그들의 말이 더 이상 아프지 않았다. 나는 그들의 세상이 얼마나 덧없는지를 알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겉으로는 화려했지만 속으로는 공허하고 외로운 사람들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가지 사건이 터졌다. 내 옛 친구 중 하나인 유진이가 갑자기 민준의 카페로 찾아왔다. 그녀는 내게 도와줘. 제발 이라고 외치며 울고 있었다. 나는 그녀가 왜 나를 찾아왔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내가 재벌가 아가씨일 때 나를 가장 많이 조롱했던 사람이었다. 나는 그녀를 경계했지만
그녀의 눈에서 보이는 절망은 진심이었다. 그녀는 울면서 말했다. 내 남편이 도박빚 때문에 깡패들에게 쫓기고 있어. 그들이 내게도 협박을 하고 있어. 나는 유진의 남편이 도박에 빠졌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한때 유진의 자랑이었고 완벽한 신랑감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그의 완벽한 겉모습 뒤에는 추악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것이다. 나는 민준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망설였다. 내가 사랑하는 남자에게 그의 그림자 세계의 일을 다시 하게 만드는 것이 옳을까? 나는 민준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다. 나는 그가 소박한 삶을 살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진의 눈에서 보이는 절망은 외면할 수 없었다. 나는 그 밤 민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민준은 나의 이야기를 듣더니 아무 말 없이 나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깊고 어두웠다. 나는 그가 이 일을 거절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내게 당신이 나를 믿어준 것처럼 나도 당신을 믿어라고 말했다. 그의 말은 나를 안심시켰다. 그는 유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섰다. 그 과정에서 나는 그가 얼마나 냉철하고 단호한 사람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 그는 유진의 남편에게 도박은 인생을 망치는 길이라고 경고하며 그가 빚진 조직과 직접 만나 문제를 해결했다. 나는 이 일을 겪으면서 우리 관계가 더욱 단단해졌음을 느꼈다. 나는 더 이상 그의 그림자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나는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를 사랑하고 믿을 수 있었다. 하지만 나는 아직 알지 못했다. 민준의 존재를 눈치챈 다른 조직들이 그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나의 옛 친구 유진의 남편을 통해 민준이 평화로운 삶을 살기 위해 숨어 있다는 사실이 그의 적들에게 알려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나의 삶이 다시 한번 거대한 혼란 속으로 빠져들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민준이 유진을 도와주고 나서 우리 관계가 더욱 돈독해진 것을 느꼈다. 옆에 있는 다정한 남편이자 지하 세계의 강력한 남자라는 두 가지 모습을 모두 보았다. 나는 그가 좋은 사람이라고. 그의 힘은 남을 해치는 게 아니라 보호하는 데 쓰인다고 믿었다. 하지만 우리의 친절이 무심코 위험의 문을 열었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다. 어느 날 아침 전화가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차갑고 비꼬는 투로 가득했다. 김민준의 아내세요.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다. 당신은 누구세요? 내가 누구든 상관없어. 중요한 건 내가 찾던 사람을 찾았다는 거야. 평범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 세상을 떠났던 그 남자가 알고 보니 너무나 낭만적인 삶을 살고 있었어. 그 목소리를 듣자마자 나는 그가 민준의 친구가 아니라는 것을 바로 알아챘다. 그는 민준의 적이었다. 침착하려고 애썼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다. 뭘 원하는 거야? 별로. 그냥 돌아오게 해. 우리 세계로 돌아와. 안 그러면 네가 그놈 탈출 비용을 치르게 될 거야. 그러더니 그가 전화를 끊었다. 나는 당황하며 침착하려고 애썼다. 민준이 돌아오자 나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유진을 돕지 말았어야 했어. 우리는 평화롭게 살았어야 했는데 이제 그럴 수가 없어. 그는 나를 꼭 껴안았다. 분노와 후회가 가슴을 아프게 했다. 며칠 후 또 다른 전화가 왔다. 이번에는 거절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 민준이 자신의 세계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라이벌 조직의 고위 간부였다. 민준은 거절했다. 그날 밤 우리를 만나러 오겠다고 했다. 나는 걱정했지만 민준은 침착했다. 그놈을 직접 처리하기로 마음먹은 것이다. 나는 민준에게 함께 가자고 설득했지만 그는 거절했다. 이게 내 일이야. 넌 집에서 날 기다려. 무슨 일이 있어도 걱정하지 마. 민준이가 떠났을 때 나는 두려웠다. 그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았다. 나는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마침내 초인종 소리가 들렸다. 민준이가 돌아왔지만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뒤에는 유진과 그녀의 남편이 있었는데 그들의 얼굴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우리가 큰 실수를 저질렀어. 내 모든 걸 폭로했어. 그들이 말했다. 나쁜 놈들은 이미 네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어. 민준이는 화를 냈다. 나가고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고 했는데 왜 여기 왔어? 유진과 그녀의 남편은 울부짖으며 용서를 구했다. 너를 다치게 할 생각은 없었어. 그냥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그들이 우리를 잡았어. 내 모든 걸 물어봤고 모든 정보를 훔쳐갔어. 나는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는 이성을 잃고 분노와 좌절감에 얼굴을 가렸다. 그의 고통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나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지켜주려고 정말 애썼지만 이제 모든 게 무너져 내렸다. 우리는 위험에 처했다. 그리고 우리 삶은 다시는 평범해지지 못할 거라는 걸 알았다. 나는 민준을 껴안으며 말했다. 두렵지 않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우리는 함께 이겨낼 거야. 민준은 눈물이 가득 고인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는 나를 꽉 껴안았다. 나는 그의 나약함을 보았지만 동시에 나를 향한 그의 사랑도 보았다.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거라는 걸 알았다. 유진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고 있었다. 나는 그들의 눈에서 진심을 보았다. 그들은 우리를 배신하려 한 것이 아니었다. 그저 무지했고 순진했다. 그들은 민준의 힘이 얼마나 거대한지, 그리고 그 힘을 노리는 자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지 못했다. 민준은 그들을 용서했다. 그는 그들에게 이제 그만 돌아가라고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눈빛은 연민으로 가득 차 있었다. 유진과 그녀의 남편은 몇 번이고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고 마침내 우리 집을 떠났다. 나는 민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나는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민준은 나를 꼭 끌어안으며 말했다. 괜찮아. 내가 다 해결할게. 아무도 당신을 해치지 못하게 할 거야.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나는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 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내게 말했다. 나를 믿어줘. 내가 오늘 그들을 만나러 갈 거야. 나는 그가 혼자 가는 것을 반대했지만 그는 완고했다. 내가 가야만 해. 그들이 당신을 해치기 전에 내가 먼저 움직여야 해. 그의 눈은 결연했다. 나는 그를 막을 수 없었다. 나는 그가 입고 나갈 옷을 준비해주고 그에게 따뜻한 차를 한 잔 끓여주었다. 나는 그가 돌아오기를 기도했다. 민준이 집을 나서는 순간 나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나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그의 삶이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나는 그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고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다. 나는 텔레비전을 켰다. 뉴스에서는 연이어 속보를 전하고 있었다. 재벌가 사위가 조직폭력배들에게 납치되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는 뉴스였다.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그들은 민준이 단순히 카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를 조롱거리로 만들고 있었다. 그들은 그의 진정한 힘을 알지 못했다. 그때 내 전화가 울렸다. 발신자 표시에는 알 수 없음이라고 떠 있었다. 나는 심장이 멎을 것 같았지만 전화를 받았다. 네, 여보세요. 내가 당신에게 경고했지. 상대방의 목소리는 어제 전화했던 그 남자였다. 나는 당신 남편의 약점이 당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 그에게 내게 오라고 해. 그러면 내가 당신을 풀어줄게. 나는 온몸이 떨렸다. 그들은 민준을 납치한 것이 아니라 나를 미끼로 삼으려 한 것이었다. 나는 그들에게 속아 넘어갔다. 나는 민준의 약점이 되었다. 나는 그에게 도움이 되기는커녕 그를 위험에 빠뜨린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소리쳤다. 당신들이 원하는 건 뭐든지 다 줄게. 제발 그를 건드리지 마. 늦었어. 그의 목소리는 냉소적이었다. 그는 이미 우리에게 왔어. 나는 그들의 함정에 빠진 것이다. 나는 민준에게 도움이 될 수 없었다. 나는 그를 구하지 못했다. 나는 그저 울고만 있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민준이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고 그의 셔츠는 찢어져 있었다. 그는 나를 보자마자 달려와서 나를 꽉 안았다. 괜찮아, 괜찮아. 아무 일도 없을 거야.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의 품에 안겨 울었다. 내가
내가 당신을 위험에 빠뜨렸어. 민주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야. 당신 때문이 아니야. 그들은 처음부터 당신을 노리고 있었어. 그들이 당신의 옛 친구를 이용한 것이고, 당신이 나의 아내라는 것을 알게 된 후부터는 당신을 납치할 계획을 세웠어. 나는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다. 나의 옛삶의 비극이 지금의 행복을 파괴하려 하고 있었다. 나는 내가 원했던 평범한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다. 나는 더 이상 숨지 않았다. 나는 민준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준비가 되었다. 민준은 나를 꼭 아는 채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이제 모든 걸 끝낼 거야. 당신과 나, 우리만의 삶을 지킬 거야. 나는 그의 결연한 눈빛에서 그가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 그는 나를 미끼로 삼으려 했던 그들의 계획을 역이용하여 모든 것을 끝내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민주는 나를 안전한 곳에 숨겨두고 그들과의 마지막 대결에 나섰다. 나는 불안과 공포 속에서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나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가 어떤 싸움을 하고 있는지 알게 되었다. 그는 조직의 보스가 아니었다. 그는 조직을 떠나려 했던 사람이었고, 그의 유일한 죄는 나를 사랑했다는 것뿐이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나는 민준과 함께 보낸 모든 순간들을 떠올렸다. 그가 나를 위해 서툰 솜씨로 끓여주었던 된장찌개, 함께 보았던 영화, 그리고 그의 품속에서 느꼈던 따뜻함, 그 모든 것이 너무나 소중했다. 나는 그가 무사히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새벽녘 나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었다. 민준이 돌아왔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지만 그의 눈빛은 평온했다. 그는 나를 보자마자 달려와서 나를 꼭 안아주었다.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그는 내게 속삭였다. 나는 그가 돌아온 것만으로도 행복했다. 그는 내게 모든 것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가 어떤 싸움을 했는지, 그리고 그 싸움에서 어떻게 이겼는지, 그는 그들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약점을 찾아내어 그들을 무너뜨렸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다. 그는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선택했다. 나는 그의 용기와 힘에 감동했다. 그는 나를 사랑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했다. 그는 자신의 그림자 세계를 버리고 나라는 빛을 택했다. 나는 그가 얼마나 고독하고 힘겨운 싸움을 했는지 알게 되었다. 그는 외톨이였다. 그 거대한 조직 속에서 그는 오직 혼자였다. 그리고 나는 그 외톨이에게 삶의 희망을 준 사람이었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말했다. 이제 우리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해요. 민주는 나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나는 당신의 가족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갔고 당신의 친구들에게서도 당신을 빼앗아갔어. 아니에요. 나는 그의 손을 잡고 말했다. 당신은 내게 내가 잃었던 모든 것을 되찾아 주었어요. 당신은 내게 사랑을 주었고 진정한 삶의 의미를 알려주었어요. 당신은 나를 구원해 주었어요. 우리는 그날 밤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우리는 도시를 떠나 아무도 우리를 알지 못하는 조용한 시골 마을로 향했다. 그곳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소박한 삶을 시작했다. 우리는 작은 집을 샀고 마당에 꽃과 채소를 심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재벌가의 딸이 아니었다. 나는 민준의 아내였다. 우리는 함께 아침을 먹고 함께 저녁을 준비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조롱거리가 아니었다. 우리는 우리만의 작은 세상에서 행복을 찾았다. 우리는 도시를 떠나 강원도의 한 작은 시골 마을에 정착했다. 그곳은 시간이 멈춘 듯 평화로운 곳이었다. 화려한 빌딩 숲 대신 울창한 소나무 숲이 펼쳐져 있었고 자동차 소리 대신 새소리와 풀벌레 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그곳에서 작은 집을 샀다.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지만 민준과 나는 함께 잡초를 뽑고 땅을 갈았다. 나는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흙을 만져보았다. 흙의 따뜻한 온기가 내 손에 전해지자 나는 알 수 없는 평화로움을 느꼈다. 우리는 마당 한편에 작은 텃밭을 만들었다. 나는 씨앗을 심고 민주는 물을 주며 흙을 다듬었다.
나는 민준의 손을 잡고 그와 함께 일하는 것이 행복했다. 우리의 손은 흙먼지로 더러워졌지만 우리의 마음은 깨끗해졌다. 우리는 땀을 흘리며 일했고 땀방울이 우리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릴 때마다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다. 우리의 웃음소리는 그 어떤 보석보다 더 빛났다. 밤이 되면 우리는 함께 모닥불을 피웠다. 우리는 장작이 타는 소리를 들으며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어깨에 기대어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도시에서는 볼 수 없었던 수많은 별들이 하늘에 반짝였다. 나는 그 별들을 보며 민준에게 속삭였다.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아무도 모를 거예요. 민준은 나의 손을 잡고 말했다. 그래, 이제 우리 둘만의 세상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안도감이 담겨 있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솔직해졌다. 나는 더 이상 재벌가의 딸이 아니었고 민주는 더 이상 조직의 보스가 아니었다. 우리는 그저 평범한 부부였다. 나는 그에게 내 어린 시절의 외로움에 대해 이야기했고 그는 내게 그의 삶의 무게와 고통에 대해 이야기했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주었고 함께 치유했다. 가끔씩 나는 과거의 삶이 꿈이었을까 생각했다. 내가 재벌가의 딸이었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었으며 민준의 비밀을 알게 된 모든 것이 하지만 나의 손에 있는 굳은 살 그리고 민준의 손에 있는 상처 자국을 볼 때마다 나는 그것이 꿈이 아니라 현실이었음을 깨달았다. 우리는 그 모든 시련을 겪고 여기까지 온 것이다. 어느 날 아침 나는 민준이 끓여준 된장찌개를 먹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요리가 서툴렀지만 그가 나를 위해 정성껏 끓여준 된장찌개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었다.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어 있었고 그의 눈은 행복으로 빛나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우리가 결국 이겼네요. 민주는 나의 말을 듣더니 웃으며 말했다. 사랑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거야. 나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얻었다. 우리는 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찾았다. 우리의 삶은 더 이상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 어떤 보석보다 더 소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었다.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고 그 웃음소리는 우리의 작은 집을 가득 채웠다.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난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조롱거리가 아니었다. 우리는 서로의 구원이었고 서로의 안식처였다. 우리는 평범하게 살았고 평범하게 사랑했으며 그 평범함 속에서 가장 특별한 행복을 찾았다. 내가 그의 아내를 만났을 때 그녀는 이미 죽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건 물리적인 죽음이 아니었다.